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은 중개행위만 손해배상합니다. 그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계약금, 중도금 직원이 떼먹어도 그건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직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아침에 국회에 대한 경례 이런 거 애국가 부르고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뇌시키는 데는 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는 다 노래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세뇌가 나쁜 거 아니에요.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washing brain 세뇌 좋은 거거든요. 그 직원들 세뇌를 시켜야 돼.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손해 입히면 안 된다. 이런 거 매일 조회하고, 그래도 손해 입힌 거는 어느 정도 개업공개사가 매일 교육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책임은 줄어들겠죠. 자,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계약금 떼먹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 우리 법조문에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안 해가지고 손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딱 4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할 때 법률행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도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 입힌 거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손해 입힌 경우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고 나는 거는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일부러 불낸 거 안 줍니다. 전 몰랐는데 자동차 보험도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보험 혜택 안 되더라고요. 음주운전하면. 그 제가 모르고 여기 오다가 한번 음주운전 차에 받쳐가 차를 못 빼가지고 지각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봐 제가 요즘은 1시간 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있어요. 미리. 한 번은 쉴 수 있는데 2번 또 차에 받쳤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중개업을 할 때도. 자,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위자료는 민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비재산상 손해 책임이 없다는 말은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가입은 2억 하잖아요, 개인은. 그럼 손해가 7억 발생했으면 2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5억은 개인재산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는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하죠. 왜 구상권 행사하냐면 고의로 일부러 손해 입힌 걸 배상하는데, 구상권 행사 안 하면 내가 7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해가지고 합의서 써주고 7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고의는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도 안 합니다. 구상권이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손해인데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로 출제됐어요. 보험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이죠. 다시 개공 고의가실, 고용인 고의가실, 중개행위 장소 제공인 경우만 배상을 하고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발생과 고의가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견연성, 상관관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비재산상 손해 X,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다. 손해액 전부 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 전부 손해 입힌 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자, 이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4번 56번에 있습니다.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록증 교부 전,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 중개업자인 상태에서는 보정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고의가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보험금 못 받죠? 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요. 가입이 안 됐으니까 보험금 당연히 안 준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손해를 입힌 경우만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요. 등록이 되어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이 되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을 못하는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니까 무등록은 아니니까 미리 가입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주로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하는데요. 1년짜리 가입했으면 중간에 6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6개월 만에 바꿔도 된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화재 가입했다가 흥국생명 자동차 보험 없나? 어쨌든 다른 회사로 바꾸는 거, 현대화재 뭐 이런 거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에 변경하려면 기간 끝나야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야 바꿀 수 있다. X라고요. 중간에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바꾸면 손해죠. 그럼 현실적으로 바꾸면 새로운 거 가입하고 옛날 거 해약하면 해약한금 나오니까 손해예요. 해약한금은 거의 얼마 안 나와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시험에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 출제됐고요. 손해배상해주면 15일 이내, 우리 숫자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중개 완성되었을 때 설명합니다. 손님 오자마자 계약서 쓰기도 전에 제가 2억까지는 손해 입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는. 그래버리면 손님이 뭐라 하겠어요. 지금 뭐 사기치려고 생각하냐. 요즘 빌라 사기 있다더만 벌써부터 사기칠 거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처음 아까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쌍방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그리고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이죠. 시효가 다 있죠. 시효라는 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이혼하고도 남편하고 3년간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 팔아가 재산 반 나누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상은 정리하고 그 3년 후에 같이 살다가 집 팔았어요. 남편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 나누자 연락하니까 소멸시효 지났다. 2년이다. 소멸시효는 재산분할 청구. 그까지 다 알아본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은 살아줬다고 하겠지만 상대방은 산이라고 고통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3년간 그래서 소멸시효 3년입니다. 3년간
만약에 공탁금을 찾아가고 없는데 손해배상 2년 지나서 청구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효 끝날 때까지는 안 돌려준다고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미경과 보험료 돌려줘요. 왜냐하면 위험보험료가 그냥 위험보험료 가지고 주는 거니까. 보험은 해약하면 해약한금 줍니다. 보정설정금액 이게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그리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지역농협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이상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모든 특수법인이 다 2천만 원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모든 특수법인이 2천만 원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작년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었다. 2배로 올랐습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이 2배로 오르면 보험료도 2배 오를 줄 알았더니만 협회에서는 작년에 1억 가입할 때 19만 8천 원 받았는데요. 올해 2억 가입하니까 한 2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2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험료는. 자,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손님한테. 그러면 손님은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하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 손해배상 합의서. 현실적으로는 합의서 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구상권 행사 당할 거니까 차라리 보험금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넣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돈 줄 수는 있겠죠. 보험금 타라고 합의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왜냐면 보험금 타가면 어차피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합의서는 없을 것이고 판결문 받아야 돼. 승소 판결문. 판결문 받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손해배상금 지급해 주고요. 그럼 보험회사는 다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인데요. 뭐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재보정 설정 못해요. 지금 1억 토해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토해내고 또 가입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냐고. 여러분이 보험회사 하면 거절입니다. 인수 거절입니다. 안 받아줘요. 그 구상권 행사 당해야 토해내야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럼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탁하고 할 수밖에 없어. 중개업 못 한다고요. 구상권 행사 안 당하려면 공탁해야 돼. 현금 2억 갖다 맡겨놓고 해야 된다고요. 그 손해 안 입히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15일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15일 있습니다. 15일 대신에 뭐 30일,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7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잔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예치를 하면 안 되고 원래 잔금은 동시이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동시이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주고 잔금 받고 있죠. 그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선의행이라고요. 민법에서 동시행이라 하면 판례를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면 등기관 그 가압류 등이 전부 말소된 상태에서 제한 물건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요. 만약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가.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잔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고 선의행이니까 잔금도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예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에 이게 옛날에는 잔금은 안 들어갔다가 개정됐어요. 법이.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면 예치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권고를 하면 예치명의자 7명인데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은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 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동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동시행을 못하니까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이렇게 돈을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그러면 절대로 미리 돈을 타가줄 수 없는지요? 있습니다.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그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2군데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에도 해당됩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명문 규정으로 업무 정지는 없는데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맨 밑에 있죠. 16번. 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예치 명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치 명의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모두 X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관련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보수입니다. 74페이지 중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발생은 중개 의뢰 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발생은 하고요. 단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보수 받으려면 중개 완성, 계약 성립은 되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발생한다. 판례입니다. 1958년도 판례인데요. 그냥 집 팔아달라고만 했지 집 팔아주면 중개보수 준다 안 준다 계약한 적 없다고요? 그래도 줘야 된다. 판례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 상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미리 줄래 안 줄래 말 안 해도. 그 요즘 중개사무소에 집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고 그냥 달라 하죠. 예, 판례가 받을 수 있다. 자, 소멸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개업 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받으려다가 저도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개업공개사님, 제가 저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깨야 되겠습니다. 주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깨질 가능성이 많죠.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인이 깨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계약금보다 더 떨어졌어. 지금 시세가 1억 넘게 떨어졌다고 계약금 5천만 원 걸어놨는데 그러면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새로 계약하는 게 5천만 원 이익이죠. 매수인은 그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매도인은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깼다가 나중에 거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 고의가실 없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손님들은 대부분 계약 깨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 네가 사기치가지고 확인설명 똑바로 못했잖아. 확인설명 긁어 넘어지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하나는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보일러 터졌다고 그 확인 안 하고 새 났다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호텔비까지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집에 살면서는 주인하고 계속 앞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손해배상만 받고 아마 안 살려고 그러나 봐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한테 전화 연락 오신 분이 인천에서 4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사가지고 40억짜리인데 계약금을 가계약금 쪽에 있죠. 가계약금. 그러니까 한 가계약금을 가령 4천만 원 정도 보통 계약금이 10%잖아요. 4억. 그럼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를 걸어요.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계약금 쪽으로 한 4천만 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왜 사냐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어디 인터넷 유튜브인가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 전원주택 시골집 이런 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없기는 한데 어쨌든 빈집이 많아지고 노령화되고 이러니까 그럴 수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뭐 유튜브는 무조건 떠들어 놓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집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반은 맞는 거고 반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뭐 그때 뭐 뜬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는 가지를 주장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실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무조건 극단을 치달아야 돼.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든 이런 식으로 정치 유튜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절반의 지지를 받아요. 자, 어쨌든 4천만 원 이렇게 걸었는데 계약 깨려고 하니까 40억 판 사람은 매도인은 실제로는 2천만 원 걸었나 보다. 10%안 받고 2천만 원 걸었다는 것 같더라고. 깨니까 매도인은 좋잖아요. 그냥 2천만 원 버는 거죠. 이거 안 돌려받아도 되니까 깬다니까 좋죠 기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중개보수 청구 들었다고요. 사구 36 3,600만 원씩 내라고. 판결 1심 판결에서 3,600만 원씩 주라고 판결 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손님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 왜 저한테 그러는데 그 국토부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 법에 판사가 판결했으면 판사한테 이야기하지 저한테 그러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10% 받았으면 상관없잖아요. 그 10% 받은 거 가지고 주고 또 남으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너무 적게 걸면 계약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100만 원, 최소한 100만 원 받아야 돼. 100만 원 조금 아깝게 생각해요. 근데 뭐 가계약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걸면 그냥 없다 생각하고 계약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개 보수 범위 및 한도입니다. 75페이지에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인데 거기 요약집 75페이지에 보니까 그 표에 보면 이 표를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매매는 15억 이상인 경우 천분의 7,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천분의 6이라고 돼 있죠. 최대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기타입니다. 기타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협의. 여기는 협의라고 돼 있어요. 매수 신청들에 의해서는 합의라고 돼 있는데요. 좀 여기서 의미는 합의가 아무 생각 없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하기로 한다 지킨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100% 다 동의가 해야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에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건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100% 다 합의하는 거는. 근데 협의라고 돼 있고 그 협의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소송해야 됩니다. 결론은.
자, 주택의 경우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이고요.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라고요. 그 범위 내 세협인데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자, 중개보수 산정하는 방법인데 거래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단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근데 갑으로부터 받는 것은 을로부터 받는 것은 이렇게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하면 안 되겠죠? 곱하기 2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겸용주택입니다.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이다 아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라고 했는데요. 3분의 1이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 아니죠. 그 아니라고 하니까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그것부터 설명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주택이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아닌 거죠.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풀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풀어도. 또 밑에 보기에 시도 조례까지 넣어놨어.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또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주택이 아닌데 왜 시도 조례는 왜 밑에 보기에 넣어놨냐. 저보고 막 흥분해서 그러더라고.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낸 거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아니라고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라야 주택이다. 이런 거 있어요. 상가주택 이런 거 있다고. 1층에는 상가고 대토권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신도시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상가주택. 그럼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면 딱 절반만 주택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보면 중개보수가 더 낫잖아요. 주택 외보다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제, 누구든지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상가나 토지는 없어도 돼요. 토지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약정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게 개정됐어요. 잔금 치러야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 그리고 보수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10%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받아도 된다. 간이가세사업자라면 4%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점유 개정.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매매 계약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 팔고 매매도 하고 또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만 내면 된다고요? 제가 아는 교육공개사 연락 오신 분은 이게 동일인데 약간 동일 기회인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자기가 그거 산다고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열흘인가 지나고 다른 데 물건 내놨대. 이제 매수인이 살아가지고 다른 데 팔려고, 다른 데 세 주려고. 근데 열흘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 세입자로 다시 살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또 받았대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돈 다 주고 나서 영수증 가지고, 영수증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돈 줬으니까. 영수증 받아놓고 와가지고 동일 점유 계정은 한 번밖에 못 받는데 2개 받아서 초과해서 받았다.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하겠다. 단 100만 원 위자료 주고 받은 그 임대차에 대한 거 받은 거 다 돌려주면 일체 민원 제기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참 그거 100만 원 주고 또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는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초과 보수 받은 걸로 업무정지
최소한 업무 정리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랬더니만 결국은 100만 원 주고 그럼 꼭 주려면은 그 확약서, 각서 이런 거 쓰라고 했대. 안 쓰라고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각서 다 써주겠다. 100만 원만 더 주면. 그걸 각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역선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52만 명 자격증 땄어요. 공부한 사람은 시험 지금 합격률이 접수 인원을 보면 뭐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00만 명 이상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명은 친구들도 보니까 거의 다 시험에 이거 한 번씩 다 봤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떨어지니까 그냥 말은 안 한 거예요. 봤단 말. 나중에 그래놓고 나도 몇 년 전에 봤다. 책은 있다. 책 사라니까 책은 있다 이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7년 전에 책은 가지고 있다. 그거까지 안 된다 하니까 뭐 책 살려면 또 사기는 그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만큼 다 한단 말이에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다 하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보수 이런 거 가지고는 분쟁 생기는 게 거의 없어요. 변호사는 아예 한도가 없고요. 수임 한도가 무한대로 받아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성관주의 업무만 있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많이 못 받고 변호사 등은 전문 직업인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 간호사법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제 간호사들 준법 투쟁한다더라고요. 원래 간호사 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피도 뽑으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과 애들이 뽑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준법 투쟁. 어쨌든 하여튼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거는 거의 뭐 아마 3분의 2인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예, 그래서 제가 동일 기회인지 그 며칠 있다 왔는데 동일 기회인지 이걸 조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동일 기회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다가 하루라도 세를 놨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그건 동일한 기회가 아니지만 아예 다른 세입자가 산 적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른 데 세놨다가 2년 세놨다가 다시 새로 세입자로 들어오면 또 그에 대한 보수 받아도 되죠. 동일한 기회, 동일 당사자, 동일한 중개상물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점유 민법상으로는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죠. 자, 거래금액의 산정을 할 때는 매매는 매매대금입니다. 이 분양권 오늘 문제도 있는데 분양권은 실제 납입액 오늘 보면 총분양가 뭐 총분양대금 이런 식으로 돼서 X라고요. 실제 납입액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입니다. 오늘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양가 총분양가 총분양가 X라고 총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액 분양가가 5억인데 지금 5천만 원 계약금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부터 쓰면 1억이죠. 1억. 지금 광주역 근처 대시양 뭐 큰 평수는 아마 아직 미분양일 수도 있는데 적은 평수는 피가 좀 붙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놓는 사람이 붙여서 내놓는 거예요. 실제 붙어서 그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분양권 피 1억 받는다 해봐야 세금이 아마 7,700만 원인가 세금 내야 될 거예요. 별로 남는 건 없어요. 분양권은. 그래서 분양권은 다운계약서를 사실은 많이 적고 있어요. 오늘 문제 있습니다. 분양권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입니다. 거래금액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를 똑같은 걸 자꾸 드는데 상가 2억짜리하고 주택 3억짜리 제가 중개업을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1억 8천 이 정도 했거든요. 84제곱미터가 한 10년 전만 해도 1억 8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보기도 시험에 다 2억 3억 이렇게 나왔어요. 시세를 반영해서. 요즘은 뭐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상가가 2억이면 298 180만 원 0.9%니까 주택은 시도조례를 봐야 되는데 0.4%예요. 시도조례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도조례 몇 %라고 줍니다. 계산하는 걸 내려면 120만 원입니다.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거 3억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3억이 크죠.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전세의 수명이 다 한 것 같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빌라 사기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로 내는 게 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금리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 전세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는 없어질 수도 있다. 갭 투자하는 분들은 전세가 뭐 있는 게 훨씬 좋겠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중도 상한 수수료가 없대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죠. 지금 중도 상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내주려고 세입자 내주려고 대출했다가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갚아버리면 중도 상한 수수료는 안 내도 된다고요. 자, 임대차는 보증금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 없으면 그냥 보증금만 하면 되는데 보증금이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100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왜 70 하느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소액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500에다가 원룸 같은 거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 45만 원, 이때까지 우리나라 관행적으로는 거의 월세가 한 50만 원 이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은 월세가 뭐 몇백만 원짜리도 많대요. 실제로 이제 전세가 없어지니까 서서히. 그럼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그대로 요율하면 됩니다. 만약 상가라면 곱하기 0.9% 하면 5, 9, 45, 45만 원입니다. 중개보수.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를 5만 원만 좀 깎아달라 해주세요.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4천만 원 더하기 500 하면 4,500이죠. 이렇게 4,500이나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 3,300만 원에다가 요율을 상가라고 보고 0.9%를 하면 3927, 3927, 29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5만 원 월세 깎아주는 순간 차이 나는 게 월세가 15만 3천 원 차이 나고요. 15만 3천 원 쌍방울부터 각각 받으면 30만 6천 원 차이 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한테 이런 케이스에서 월세 5만 원만 주인한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아예 주인한테 말 안 하고 단칼에 거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50만 원 하던 거 겨우 해가지고 5만 원 깎아놨는데 또 아예 더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협상을 할 때 때로는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꾸 손님한테 끌려다니면 오히려 계약도 안 해요. 자꾸 깎아만 달라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협상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현업에 나가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그러면 가장 협상을 잘하려면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심리적으로 봐야 돼.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 무조건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러면 무조건 잘못했다 해요. 자기가 남편이 잘해놓고도. 근데 미워하고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하자 하면 그래 잘됐다 하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잘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혼하자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와이프는 저한테 협상할 때 무조건 이혼하자고 그래. 그러면 좀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겉으로는 그냥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잘못했는데 잘 모르겠다. 네가 자꾸 뭐 잘못했다 하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 그 전혀 속마음은 반성 안 하고 그냥 입만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자니까 그 뭐 지금 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더 팔고 싶어하면 깎자면 깎아야 돼. 매도인이 꼭 팔아야 될 입장이면. 근데 매수인이 막 사고 싶어하면 아 이거 절대 못 깎습니다. 지금 이거 엄청 싸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야 협상이 된다고. 자꾸 뭐 5만 원 그럼 반반 해가지고 할까요? 이러면 협상이 안 된다고요. 결국은 딱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당장 사겠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조금 깎아달라 이 말을 꼭 해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더 사고 싶어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최대 이때까지 깎아지 나온 거니까 절대 그런 말씀 하시려면 아예 계약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고요. 근데 매도인이 꼭 팔아야 되고 매수인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면 좀 깎자고 하면 매도인하고 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참여중개란 적극적으로 계약 성사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인데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요. 권리금은 제외된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보수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0.9%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하고는 10% 받아도 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고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이유가 아까 민법 판례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받는 게 동시행이라고 했죠. 완전한 소유권인지 여부를 등기부를 매도인이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담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비수도권은 개업공개사가 내고 수도권은 법무사들이 내줍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이 아니라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한 문제, 정모망 한 문제,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오죠. 의무와 책임, 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 의무,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 의무와 책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 손해배상 책임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도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실비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오늘 한 개 거의 9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을 끝냅니다. 법령까지 다 나간다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 주까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첫 주에 가장 많이 안 나왔고요.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가입하면 혜택이 많아요. 지금 제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하는데 이게 협회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40% 장학금 준다. MOU 체결되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는 자격증은 땄는데 개업은 안 했는데 안 되냐? 안 됩니다. 협회 회원인 경우 혜택 줍니다. 보칙, 보충적 규칙입니다.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에 5개 교육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고요. 포상금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죠. 3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금 행정형벌에 바뀐 게 3년 이하의 지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한 경우 신설됐다고 했죠. 4월 18일부로.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조원 숫자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보조원 숫자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고지는 해야 되는데 광고할 때는 보조원 이름 적으면 오늘 문제 있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돼요. 표시 광고할 때는.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고 추가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업공개사 이름은 전혀 없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담당 실장 해가지고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유튜브에 이거 개정된 거 보조원 이거
보조원은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중견무 못한다 이렇게 올렸더니만 댓글 달았더라고. 난 자격증 없어도 너보다 잘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또 거기 댓글 달면 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인이 다 보니까 그냥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뭐 적고 더 이상 할 말 없더라고요. 알고 모르고는 상대적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